네, 때는 2012년 7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입니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경찰서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막 피투성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순한 폭행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고자는 자녀분이 맞았죠? 네, 신고자는 출가에 살고 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날 업무차 어머니 집 근처에 왔다가 시간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었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업무를 마치고 집을 찾아갔다가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다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에이, 현장은 평범한 시골집이었고 방이 2개였는데 그중 어머니가 원래 생활하던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발견되셨고요. 얼굴부터 시작해 몸까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는데 처음 시신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건 얼굴에 뭔가 구멍이 난 듯한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는 겁니다. 얼굴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송곳이나 미용가위 같은 뾰족한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옷을 이제 벗겨서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순간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요? 야, 지금도 충격적인데 이보다 더 왜?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몸에도 얼굴에 있던 것과 똑같은 구멍난 상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현장에서 검시관이 대략 센 것만 70군데였습니다.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칼에 찔린 자창까지 발견돼서 굉장히 과한 공격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요. 70군데를요? 어우, 야, 아까 현장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던 게 이 뜻이었군요. 이건 뭐 거의 고문 아니에요? 70번이면?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창이 있었다고 하니까 칼로 찌르기까지 했다는 얘긴데 야, 70번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어가는 걸 지켜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아무리 깊은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공격 형태를 전형적인 오버킬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랫동안 쌓여져왔던 어떤 감정이 갑자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치솟게 되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위 과잉 공격 행위, 오버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초과잉이죠. 너무 잔인하. 강도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고 원한을 가진 면식범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 현장에 물색흔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외부인이 찾아오기 어려운 시골집 특성상 원한에 의한 살인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있고 막 큰 심정이 있어도 이거 그냥 힘없는 어르신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살던 분이었나요? 원래 혼자 사셨는데 최근에 손녀랑 같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형의 딸이었는데 가끔씩 오갈 데가 없을 때마다 어머님 집에서 잠깐씩 지내기도 했었다고 했고요. 손녀랑 같이 사셨구나. 그러면은 그 첫째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큰형이 오래전 이혼해 어릴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고요. 최근엔 큰형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아예 같이 살게 됐던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손녀가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손녀는 없었던 모양이죠? 손녀와는 연락이 됐나요? 네, 신고자인 막내 아들이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조카에게 전화를 했는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랑도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 부고를 듣고 급히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라고 했고요. 하필 집에 없었구나. 손녀는 어디 갔었던 거예요? 전날 볼일이 있어 포천에 갔다가 하루 자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외출을 했군요. 하필이면 또 없는 날. 네.
그러면 범인이 손녀가 집을 비운 걸 알고 그랬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안 거지? 가까이 지는 면식범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한 마을에 이 어머니와 크게 원한을 질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희도 그것부터 알아봤는데 마을 주민 중에는 어머니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무 관계로 얽힌 사람도 딱히 없었고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이나 보험이 많지도 않아서 가족 중에도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공격만 보면 보통 원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어르신이 평소에 원하는 살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시라면 어쩌면 생판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범인의 갈피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처음 현장을 발견한 이 막내 아들이 머리를 갸웃하면서 형사님들에게 묘한 얘기를 하나 꺼냈다고 합니다. 저 형사님, 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어머님 댁에 저희 조카만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어머, 이번에 어머니 집 들어올 때 조카가 웬 남자친구라는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둘 다 오갈 데가 없다면서 같이 잠깐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여기 너무 속 시끄럽다고 며칠만 너네 집에서 잘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조카랑 남자친구가 맨날 집에서 놀면서 일도 안 구하고 술만 마시길래 잔소리를 좀 했더니 대들기까지 하더랍니다. 이야, 이거.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설마 그 애들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형사님? 그러면 그 집에 어머니, 손녀, 손녀 남자친구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랑 남자친구가 그랬을 리가요. 설마. 공교롭게도 사망하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묘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남자친구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막내 아들도 남자 이름이 현수라는 거 외에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직업도 딱히 없어서 어머님이 둘이 같이 있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다고 했고요. 답답하죠. 손녀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면 걱정이 되죠. 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신세를 지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20대 초반이면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해야죠.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직업도 없고 신혼도 할 수 없으니. 또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녀랑 남자친구가 이곳에 오고부터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고요. 설마 손녀가 자기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어요? 혹시 남자친구 혼자서 범행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애매했던 게 탐문 중에 신고 전날인 16일 낮에 손녀와 그 남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는 걸 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또 신고가 들어왔던 17일 오전엔 어머니가 마을 돌아다닌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온 겁니다. 아, 그 손녀가 남자친구랑 같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손녀가 포천으로 전날 갔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포천에 같이 간 건가?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범행한 게 아니라는 건데.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 남자친구 혼자 다시 돌아와서 알리바이를 좀 만들고. 범행을 저지렀다는 건가요? 시점상 접점이 없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서 의심이 걷어지던 차였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또 묘하게 흘러간 거죠. 이 택시를 타고 금방 오겠다고 한 손녀가 이미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는 진짜 묘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왜 안 나타나?
빨리 할머니를 확인하러 와야지. 남자친구가 안 올 수는 있어도 손녀가 왜 안 오지? 그러니까요. 17일 오전에 어머니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두 사람은 전날 마을을 떠났고. 근데 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묘하게 흘러가긴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봤다는 목격자를 다시 찾아가 물어보니까 날짜를 착각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돌아다니시는 걸 하도 자주 봐서 그게 오늘인지 어제인지 헷갈리셨다는 겁니다. 다른 주민 중에는 손녀와 남자친구가 마을을 떠난 16일 이후로 어머니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럴 수 있어요. 17일 오전에 어머니를 봤다라는 그 진술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었군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남자친구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손녀딸까지도 같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두 사람의 위치는 확인이 됐나요? 저희가 이 둘의 행방을 쫓기 시작할 때가 밤 시간이었는데요. 손녀의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하필이면 손녀가 알뜰폰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알뜰폰은 밤에 통신 수사가 전혀 안 됐던 데라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통신사가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일단 두 사람이 전날 택시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걸 봤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택시 기사를 수소문해 봤는데요. 실제로 둘을 태웠다는 기사분이 있었습니다. 어머? 종이 가방과 여행 가방을 잔뜩 들고 탔다고 했고요. 내린 곳은 포천이었다고 했습니다. 어? 짐을 잔뜩 들었다? 여행 가방까지 있었다? 야, 이러면 작정하고 도주한 느낌이 든데. 형사님들이랑 통화도 했으니까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이미 짐도 싸갖고 나갔겠다? 여기서 뭔가 도주를 한다면 이건 더 확실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다음 날 통신사가 문을 열자마자 형사님은 이 손녀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서울 서초구 쪽으로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녀가 쓰던 휴대폰은요. 현수라는 이름의 남자친구 명이라고 하고요. 야, 또 움직였어. 택시 타고 온다고 했는데 서울로 갔다? 갈수록 의심된다. 그럼 서초구 쪽은 왜 간 거지? 그럼 서울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위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어디인가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지국 반경 안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더라고요. 어머.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까지 버리고 왔구나.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다라고 한다면 뭐 그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어느 지방으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형사님들을 완전히 따돌리려고 작정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신원은 확인이 됐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손녀가 남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남자친구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녀 남자친구를 정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 나이는 25살이었고요. 청소년 시절부터 특수 절도, 어머. 공갈,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정과 11범이라고 합니다. 야, 25인데 정가 11범이요? 25살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게 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손녀도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 둘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잡힌 행적은 전혀 없었나요? 다행히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경현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게 확인됐는데 아마도 남자친구가 쓰고 있던 걸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의 위치는 포천으로 뜬 겁니다.
심지어 이 휴대폰도 움직이질 않고 몇 시간을 같은 장소에만 있었습니다. 이건 또 포천이요? 그러면 이 휴대폰도 포천에다가 버린 건가요? 그러면 포천에 갔을 때 휴대폰을 하나 버리고 고속터미널 근처 가서 또 하나를 버리고 그리고 둘이 다른 지역을 도주를 했다? 이렇게 되나요? 휴대폰을 다 버린 거면 이걸 어떻게 찾죠? 하필이면 현금만 쓰는지 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둘이 머물렀던 곳에서 단서를 찾아 뒤를 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황상 서울보다는 포천에 더 머무는 걸로 보여서 두 사람 휴대폰 기지국 반경에 있던 찜질방, 모텔, PC방, 노래방 등 둘이 갔을 만한 곳을 싹 다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좀 나왔나요? 다행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포천에 머물렀던 흔적이 총 3군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머문 모텔이었습니다. 아, 네. 모텔에서? 근데 모텔에 어떻게 흔적을 남겼지? 두 사람은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모텔 주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중 한 분이 둘을 단번에 기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억하죠? 그게 언제였더라? 맞네! 16일! 그날 여기 2층에 묵었어요. 근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니, 대뜸 장기 투숙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난 또 오래 묵으려나 싶었죠. 근데 다음날 요 앞에 사는 분이 누가 창문 밖으로 가방을 던지는 것 같다고 얼른 나와보라길래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까 가방은 없고 그 방 창문이 열려있네. 방에 올라가 보니까 둘이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 아유. 2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렸나 몰라. 그때가 점심 먹고 한참 지났을 땐가? 그러니까 한 4시 넘어서였나? 아까 신고가 17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잖아요. 네. 그럼 막내 아들 전화 받고 바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 받고 택시 타고 빨리 갈게요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네. 거짓말이야. 그럼 모텔 말고 또 다른 흔적은 없었나요? 네. 또 한 군데는 포천의 한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 주인에게 손녀 사진을 보여주니까 손녀가 16일 밤 노래방에 찾아와 3시간 동안 도우미 일을 하고 11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와중에 노래방에서 일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야 이게? 일단 도피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와중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래방 주인이 남자친구 정 씨 사진을 보더니 이 남자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가게 앞에서 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끝나서 데리러 온 것 같다고 했고요. 데리러 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뭐야? 물론 도피 자금이 필요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가 도우미 일을 하는데 그걸 보냈다고요? 야 진짜 정 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손녀를 이용하고 또 끌고 다니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이러면 손녀까지도 위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손녀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 씨는 게임을 하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뭐냐 이게? 그 노래방 인근 PC방에서 16일 밤 정 씨가 방문했던 곳을 형사님들이 찾아낸 겁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PC방이었구나. 그러네요. 야 진짜 못됐다. 야 그 와중에 자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야 말도 안 되네 다 말도 안 돼. 이용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손녀가 일할 때 혼자 거기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씨가 썼다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분석해 봤더니 당시 유행하던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고요. 왠지 언젠가 또 접속할 것 같아서 그 게임 회사에 정 씨가 접속하면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야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전화기도 버리고 가서 흔적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정 씨가 게임에 접속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그때는 걸리기 전이라 그렇다 쳐도 태평하게 게임을 할까요? 정말 황당하게도 게임에 또 접속을 합니다. 바로 다음날 게임 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형사님들 발에는요 불똥이 떨어집니다. 뭐야? 일단 정 씨가 게임에 접속한 곳 위치를 받아보니까 전남 목포의 한 PC방인 겁니다. 목포요? 네. 버스 타고 목포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아니, 연천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형사님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군요. 그것도 그런데 게임 회사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게 정 씨의 로그인 기록이 아니라 로그아웃 기록이었던 겁니다. 사용자가 게임을 로그아웃을 해야 접속 기록이 떠서 그때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하필 또 그 시간이 밤 10시경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미 게임을 실컷 하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를 떴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일단 목포에 있다는 거니까 1시가 촉박한 상황이라 뭘 재고 따지고 할 시간도 없이 바로 목포로 쐈습니다. 야, 이것도 여자친구 어디 유흥주점에 일 시켜놓고 지 혼자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포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 PC방부터 가보신 거죠? 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달려서 4시간 만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PC방부터 가서 정 씨를 찾았는데 구석에 사진만 보던 정 씨가 혼자 게임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정 씨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몸을 붙잡았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할머니 왜 죽였어? 하니까 순간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평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목포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손녀는요? 손녀는 어디에 있었어요? 손녀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잠시 망설이더니 노래방에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손녀도 바로 건거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지? 남자친구 정 씨는요 잡히자마자 범행을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막내 아들 전화도 받고 형사님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네. 근데 뭘 모른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살해한 사실을 모른다는 건가? 그런데 왜 같이 도망을 가요? 남자친구인 정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할머니를 살해한 건 맞는데 자기 손에 송곳을 쥐어준 게 손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손에 쥐어졌다는 거는 손녀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할머니 죽이라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정 씨 진술에 따르면 7월 16일 아침 할머니가 자기들 깨웠는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여자친구가 이틀 전부터 할머니한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니 손녀가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 다녀오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 할머니 재촉에 일어나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아직 문을 안 열어서 그냥 약국에서 약만 타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병원을 안 가냐며 역정을 내시기 시작했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손녀가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에 있던 송곳을 주면서 자기 할머니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고요. 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아니, 기껏 병원 가라고 보냈는데 안 갔다 왔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할머니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송곳을 쥐어주면서? 에이, 오갈 데 없는데 진짜 걷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정 씨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손녀도 직접 찌르기까지 했다고 했고요. 그거 하는다고 또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죽여줘 이렇게 하고 자기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 말을 다 믿기가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손녀가 힘을 담으는 게 계속 찝찝한 겁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입은 열었는데요. 할머니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는 마음에 본인이 칼로 찌른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씨에게 송곳을 쥐어준 적은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고요. 일단 진술 종합해 봤을 때 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 씨가 사망자를 공격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밖에 있던 손녀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손녀는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요? 야, 얘네들은 뭐냐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됐는데 손녀는 정신병질 성향이 23점 중에 해당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 사이코패스는 4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총 40점으로 만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23점이면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범죄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어쩐지. 그렇다고 해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도 얼마나 뭐라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정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했어도 말이 안 되는데 아유. 죗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손녀는 징역 20년, 남자친구는 징역 17년 선고받았습니다.